서울대학교 병원 12층 심장외과 복도. 새벽 4시에 정적을 메운 것은 고요가 아니라 한소영의 두려운 숨결이었어요. 대리석 바닥에 비친 그녀의 운동화와 낡은 가방이 이곳의 화려한 인테리어와는 마치 이질적인 얼룩처럼 느껴졌습니다. 손에 든 진료비 고지서의 숫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8,700만 원. 이 숫자는 단순한 잉크 자국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녀 가족의 운명을 가르는 선고문이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의사의 목소리가 그녀를 현실로 끌어당겼어요. 40대 중반의 흉부외과 전문의는 며칠 밤을 새워 수술한 듯 지쳐 보였습니다. 네, 한명수 환자의 딸입니다. 아버님 상태가 예상보다 심각합니다. 관상동맥 세 곳이 완전히 막혔고 좌전하행지 동맥까지 협착이 진행됐어요. 심근경색 재발 위험이 95% 이상입니다. 48시간 이내 응급 관상동맥 우회수를 시행하지 않으면 의사는 말을 잇지 않았지만 소영은 그 침묵의 무게를 알 수 있었어요. 수술비는?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관상동맥 우회술 기본 비용이 5천만 원, 중환자실 치료비, 재활 비용까지 합쳐서 총 8,7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수술은 48시간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48시간. 5천만 원. 소영은 벽에 기댔어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간호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지만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 그녀가 5년간 모은 돈은 고작 800만 원이었어요. 중환자실 면회 시간이었어요.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소영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아버지.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며 자식들 뒷바라지하던 그 억센 손이 이제는 너무나 약해 보였어요. 아빠. 소영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아버지의 눈빛이 그녀를 바라봤어요. 말은 할 수 없었지만 그 눈에서는 살고 싶다는 간절함과 동시에 따라 미안하다는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 눈빛 하나가 소영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면회가 끝나고 복도로 나온 소영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주소록에 저장된 친구들, 친척들의 이름을 하나씩 눌러보았지만 결국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그들 역시 각자의 삶이 빠듯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사채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스쳤지만 27세 간병인인 그녀에게 5천만 원을 빌려줄 곳은 없었어요. 담보할 재산도 보증인도 없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혹시 한소영 씨신가요? 중년 남성의 정중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법무법인 태산의 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요? 소영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났어요. 아버님 수술비 전액을 대신할 방법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소영은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어떻게 제 상황을? 설명하기 힘든 제안이라. 혹시 시간 되실 때 저희 사무실로 한번 오실 수 있을까요?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제안이 있습니다. 강남구 테헤랄로에 위치한 법무법인 태산이었어요. 50층 빌딩의 최상층 전체가 이들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소영이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거대한 샹들리에와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이 그녀를 압도했어요. 그녀의 낡은 운동화 소리가 공간 전체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50대 초반의 단정한 인상을 가진 남성이었어요. 그의 사무실에서 내려다 보이는 한강 전망이 장관이었습니다. 바쁘실 텐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변호사가 차를 권하며 말했어요. 관상동맥 우회술 8,700만 원. 만만치 않으실 텐데요. 소영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런 세부 사항까지. 저희 의뢰인이 특별한 상황에 있어서 조사를 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 폴더를 열었어요. 간호학과 수석 졸업, 임상병리학 부전공, 현재 서울대병원 전담 간병사. 완벽한 이력이시네요.
소영은 소름이 돋았어요. 자신에 대한 정보가 너무 정확했거든요. 의뢰인은 현재 아주 특수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 변호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전문 의료진의 24시간 케어가 필요하고 동시에 가족 내부 사정으로 인해 형식적인 혼인이 시급한 상황이기도 해요. 혼인이요? 소영이 당황했어요. 1년 기한의 계약 결혼입니다. 김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대가로 아버님의 수술비 전액과 1년간의 치료비, 그리고 소영 씨 가족의 생활비를 모두 지원합니다. 계약 완료 시에는 별도로 1억 원의 정착금까지요. 소영의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의뢰인이 누구신지도 모르는데 지금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내일 결혼식에서 직접 만나시게 될 겁니다. 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다만 미리 말씀드리면 의뢰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전문적인 케어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정도예요. 어떤 병인가요? 루게릭병입니다. 김 변호사의 말에 소영은 숨을 멈췄어요. 아직 젊은 분인데 진행 속도가 빨라서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이런 급작스러운 결정을 내린 거예요. 루게릭병. 소영은 간호학 시절 그 병에 대해 배웠던 것을 떠올렸어요. 운동신경 세포가 서서히 파괴되어 결국 호흡 근육까지 마비되는 무서운 질병이었어요. 생각할 시간을. 아버님 수술이 48시간 이내라고 하셨죠? 김 변호사가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지금 오후 3시인데 내일 오전까지 결정해 주시면 수술비는 즉시 병원에 입금됩니다. 소영은 서류를 바라봤어요. 그 종이 위에 적힌 조건들이 아버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일년을 완전히 모르는 사람, 그것도 죽어가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기도 했어요. 법무사무실을 나오는 길 소영의 휴대폰에 병원에서 문자가 왔어요. 아버님 상태 급격히 악화. 24시간 이내에 수술 진행 필요. 수술비 선납 바랍니다. 소영은 발걸음을 멈췄어요. 24시간으로 단축됐어요. 그날 밤 아버지의 병실에서 그녀는 산소호흡기 소리를 들으며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의 살고 싶다는 간절한 눈빛을 기억하며 밤 11시 소영은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계약하겠습니다. 그렇게 소영은 절망 끝에서 이 기묘한 계약의 문을 열게 되었어요.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그녀를 어떤 운명으로 이끌어갈지. 서울 신라호텔 다이아몬드홀. 화려한 샹들리에와 하얀 장미로 장식된 결혼식장이었지만 하객은 고작 20명 남짓이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나이든 어른들 뿐이었어요. 분위기는 축제라기보다는 장례식에 가까웠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소영은 신부 대기실 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드레스는 완벽하게 맞았지만 거울 속 자신이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병원 복도를 뛰어다니던 간병사였는데 지금은 모르는 사람과 결혼하는 신부가 되어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말했어요. 신랑분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소영은 작게 미소 지었어요. 그녀는 아직 신랑이 누구인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거든요. 문이 열리고 50대 중반의 우아한 여성이 들어왔어요. 값비싸 보이는 분홍색 한복을 입은 그녀는 품격 있는 재벌가 부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소영아, 나는 준혁이 어머니다. 박 여사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어요. 오늘 고생이 많겠구나. 어머님. 소영이 인사하려 하자 박 여사가 손을 저었어요. 우리가 너무 갑작스럽게 이런 부탁을 했지. 사정을 다 알고 있어. 고맙다. 박 여사가 소영의 손을 잡았어요. 그녀의 손은 부드럽지만 차가웠습니다. 준혁이가 정말 많이 아파하고 있어. 몸도 마음도. 내가 곁에 있어주면 그 애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것 같아서. 어떤 분이신지 곧 보게 될 거야. 다만
박 여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 애가 많이 변했어. 병이 진행되면서 말수도 줄어들고 내가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다. 예식이 시작되었어요. 소영이 버질로드를 걸어 나가자 제단 앞에 신랑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준혁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완벽하게 맞춤 제작된 턱시도를 입고 있었지만 그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30대 초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수척해 보였고 가끔씩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루게릭병 말기 환자처럼 보이는 그의 모습에 사람들은 동정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소영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신랑이 바로 대석그룹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객들 사이에서 들리는 대화가 귓가에 스쳤어요. 대석그룹 차남이 저렇게 될 줄이야. 참 안타깝네. 그렇게 촉망받던 후계자였는데. 시한부라던데 얼마나 더 버틸까.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준혁의 눈빛은 깊고 복잡했습니다. 거기에는 체념과 함께 미묘한 미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이런 식으로 당신을 끌어들여서 죄송하다는 마음이 담긴 것 같았습니다. 신부님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주례사가 상투적인 멘트를 했지만 준혁은 호흡을 가다듬느라 대답할 여유가 없어 보였어요. 혼인 서약이 진행되었어요. 소영과 준혁은 기계적으로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준혁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어요. 반지 교환 순서가 되었어요. 소영이 준혁의 손을 잡는 순간 그녀는 그의 손이 차갑고 떨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준혁이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 한마디에서 소영은 이 남자가 얼마나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제 신랑 신부는 서로에게 키스를. 주례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준혁이 힘겹게 말했어요. 생략하겠습니다. 차가운 침묵이 흘렀어요. 하객들은 안타까워했지만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식이 끝나자 새 신부와 새 신랑은 곧바로 꽃장식 웨딩카에 올라탔습니다. 멀리 가지는 못하더라도 가까운 곳이라도 신혼여행을 다녀오는 게 좋지 않을까 싶구나. 박 여사가 차 문 앞에서 물었어요. 준혁 씨 몸 상태를 생각하면. 소영이 대답하려 했지만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지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목적지는 서울 외곽 용인에 위치한 대석그룹 전용 저택이었어요. 차 안에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준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힘겹게 호흡을 고르고 있었어요. 후회되세요? 준혁이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영이 그를 바라봤어요. 준혁의 옆모습에서 깊은 고독감과 죄책감이 느껴졌어요. 후회할 시간도 없었어요. 소영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아버지 생명이 급했거든요. 그래도 이런 식으로 당신의 인생을 끌어들이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준혁의 사과는 진심이었어요. 저 같은 시한부 환자와 1년을 보내야 하다니. 소영은 가슴이 아팠어요. 이 남자가 얼마나 자신을 자책하고 있는지 느껴졌거든요. 괜찮아요. 저도 필요했던 일이니까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어요. 혼자서 힘드셨을 텐데 이제는 곁에 누군가 있잖아요. 준혁이 처음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감사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1년 후에는 정말로 자유를 드릴게요. 약속합니다. 저택에 도착했을 때 소영은 그 규모에 압도되었어요. 대석그룹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거대한 저택이었습니다. 3층 규모의 유럽식 건물과 넓은 정원, 분수대까지. 하지만 왠지 모르게 차가운 느낌이 들었어요. 집사와 가정부들이 줄지어 인사했어요. 그들의 표정은 정중했지만 소영을 바라보는 시선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느껴졌어요. 동정심과 함께 미묘한 거리감도 있었습니다. 사모님, 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집사가 말했어요. 소영의 방은 2층에 있었고
준혁의 방과는 복도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었어요. 방 하나의 크기가 그녀가 살던 원룸의 서너 배는 됐습니다. 그날 밤 저녁 식사는 거대한 식당에서 혼자 했어요. 준혁은 컨디션이 좋지 않다며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소영은 준혁의 방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와요. 방 안의 준혁은 침대에 기대어 앉아 있었어요. 루게릭병 환자를 위한 특수 침대와 의료 장비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필요한 게 있으시면 소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없어요. 준혁의 대답은 짧았어요. 피곤하시면 쉬세요. 내일부터는 어떻게 지내야 할지 평소처럼 지내시면 됩니다. 다만 가끔 외부 행사에 함께 나가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준혁이 힘겹게 말했어요. 제가 많이 불편하실 텐데 죄송합니다. 소영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서려다가 멈춰 섰어요. 참 고마워요. 아버지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준혁의 표정이 잠시 밝아졌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그 한마디에서 소영은 이 남자에게도 따뜻한 마음이 남아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방으로 돌아온 소영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1년 365일. 이 거대한 저택에서 죽어가는 남자와 함께 보내야 할 시간들이었어요. 하지만 소영은 후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선택한 길이었고 아버지를 구하기 위한 값진 거래였으니까요. 그리고 어쩌면 이 절망에 빠진 남자에게도 조금의 위로가 되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거래로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소영은 이미 준혁에게서 깊은 외로움과 선량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첫날 밤 소영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낯선 침대, 낯선 집, 그리고 복도 건너편에 있는 낯선 남편.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어요.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목이 말라 부엌으로 향하던 소영은 복도를 지나가다가 발걸음을 멈췄어요. 준혁의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거든요. 혹시 컨디션이 나빠진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들여다본 소영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준혁이 서재에 서 있었습니다. 휠체어가 아니라 자신의 두 다리로 똑바로 서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의 손도 전혀 떨리지 않았고 호흡도 완전히 안정적이었습니다. 소영은 숨을 멈췄어요. 루게릭병 말기 환자가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녀의 간호학 지식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준혁은 책장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쳤어요. 그리고 전화기를 들어 누군가에게 연락했습니다. 최 팀장 나야. 형이 움직이고 있어. 청운개발 관련 서류 정리 완료됐나? 그의 목소리는 낮에 들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힘이 있고 단호했습니다. 병든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내일 오후에 만나자. 그리고 병원 쪽 연기 스케줄도 확인해둬. 연기? 병원? 소영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때 바닥에 떨어진 서류 때문에 소영의 발이 삐걱거렸어요. 준혁이 즉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준혁의 눈에는 놀라움이 아니라 차분한 계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이요. 들어오세요. 준혁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소영은 몸이 굳어버렸어요. 도망가고 싶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준혁이 의자를 가리켰어요. 앉으세요. 소영은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어요. 충격과 분노,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당신, 병든 게 아니군요.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맞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죽어가는 게 아니라 죽은 척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준혁이 책상에 기대어 서서 그녀를 바라봤어요. 낮에 봤던 수척하고 약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금의 그는 날카롭고 강인해 보였어요. 이도현이라는 이복형이 있습니다. 그가 저를 제거하려고 하고 있어요. 3년 전부터 계획적으로 저를 그룹에서 밀어내려고 했죠. 루게릭병은 제가 만들어낸 거짓말입니다. 준혁이 계속 설명했어요. 병원과 의사들도 모두 제 편이에요. 가짜 진단서, 가짜 치료 기록. 완벽한 연기죠. 소영은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왜? 왜 이런 짓을? 형은 제가 약해 보일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시한부 환자가 되어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을 때까지요. 그때 완전히 저를 제거할 계획이에요. 준혁의 눈에 차가운 빛이 돌았어요. 하지만 저는 형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형의 모든 불법 행위를 추적하고 있어요. 청운개발이라는 유령 회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 그룹 자산 횡령.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소영은 현실 감각을 잃은 것 같았어요. 그럼 저는 뭐예요? 당신은? 준혁이 잠시 망설였어요. 당초 계획에는 없었던 변수였습니다. 원래는 다른 사람을 고용할 예정이었는데 김 변호사가 당신을 추천했어요. 왜요? 간호학 전공자면서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 입을 다물고 연기에 협조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거든요. 소영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럼 저는 그냥 도구였던 거군요. 당신들의 연극을 위한. 처음에는 그럴 예정이었습니다. 준혁이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선택을 드리고 싶어요. 선택이요? 준혁이 그녀에게 다가왔어요. 그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첫 번째, 지금 당장 떠나세요. 아버님 수술비는 그대로 두고 추가로 5천만 원을 더 드릴게요. 오늘 밤 본 것은 모두 잊고 새로운 삶을 사세요. 소영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두 번째, 준혁이 계속 말했어요. 저와 함께 하세요. 진짜 파트너가 되어 이 위험한 연극을 함께 이어가세요. 함께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도현을 무너뜨리는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당신의 간호학 지식과 현실 감각이 필요해요. 제 연기를 도와주고 때로는 제 눈과 귀가 되어주세요. 준혁의 목소리에 절실함이 묻어났어요. 대가로 약속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보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잠시 망설였어요. 당신을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진정한 동반자로 대하겠습니다. 소영은 혼란스러웠어요. 분노와 두려움 그리고 묘한 호기심이 뒤섞였습니다. 만약 들키면 모든 것을 잃겠죠. 저도 당신도. 준혁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성공하면 이도현의 모든 죄악을 세상에 알릴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만큼의 자유를 얻게 될 거예요. 소영은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산소호흡기 너머로 보내던 살고 싶다는 간절한 눈빛. 이미 받은 수술비. 그리고 자신이 발을 들여놓은 이 거대한 음모. 시간을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내일 아침까지 결정해 주세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떤 선택을 하든 존중하겠습니다. 소영은 비틀거리며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어요. 침대에 앉아 손을 바라보니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계약 결혼이 아니었어요. 거대한 재벌가의 권력 다툼, 그리고 그 한복판에 던져진 자신. 소영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미 이 위험한 연극의 공범자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제는 후퇴할 길이 없다는 것도.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소영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영은 새벽 6시에 잠에서 깼어요. 밤새 뒤척이며 내린 결심이 있었습니다. 준혁의 방 문을 두드렸을 때 그는 이미 휠체어에 앉아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다시 완벽한 환자 연기로 돌아간 상태였습니다. 결정하셨나요? 준혁이 힘겹게 물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함께 하겠어요. 소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준혁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저를 단순한 조연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파트너라면 모든 계획을 공유해야 해요. 그리고 제 의견도 존중해 주세요. 당연합니다.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당신의 간호학 지식과 현실 감각이 절실히 필요해요. 소영은 의자에 앉으며 물었어요. 이도현이 정확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3년 전부터 체계적으로 그룹 자산을 빼돌리고 있어요. 준혁이 서류를 펼쳤어요. 청운개발이라는 유령 회사를 통해 건설 프로젝트를 과대 계상하고 차액을 해외로 빼돌리고 있습니다. 얼마나요? 지금까지 약 200억 원 정도. 그리고 저를 완전히 제거한 후에는 그룹 전체를 헐값에 외국계 사모펀드에 넘길 계획이에요. 소영은 숨을 들이켰어요. 그럼 수많은 직원들은 모두 길거리에 나앉게 되겠죠. 준혁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어요. 그런데 왜 루게릭병을 택했어요? 소영이 궁금해했어요. 이도현이 조급한 성격이거든요. 확실한 승리가 보장될 때까지는 움직이지 않아요. 루게릭병이라면 시한부니까 기다리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제거되잖아요. 준혁이 힘겹게 물을 마시는 척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게 있어요. 제가 이미 3년 전부터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는 것을요. 어떤 증거들이요? 준혁이 서류 뭉치를 가리켰어요. 청운개발의 실제 소유주, 해외 계좌로의 자금 이동 내역, 가짜 계약서들. 모든 것이 다 있어요. 다만 결정적인 순간까지는 공개할 수 없어요. 소영은 간호학 지식을 동원해 물었어요. 그런데 루게릭병 연기가 이렇게 완벽할 수 있나요? 의료진들도 속일 수 있고요. 병원 쪽에 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준혁이 미소를 지었어요. 저도 의외로 연기에 소질이 있나 봐요. 소영은 그의 연기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정말 병든 사람으로만 보였거든요. 앞으로 제가 뭘 해야 하죠? 우선 헌신적인 아내 연기를 계속해 주세요. 그리고 제 컨디션 관리를 도와주시고요. 준혁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도현과 그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이요? 곧 이도현이 저희를 시험해 볼 거예요. 제가 정말 무력한 상태인지 당신이 정말 순진한 계약 아내인지 확인하려고 할 거예요. 준혁의 예상은 적중했어요. 바로 그날 오후 이도현이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40대 초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성이 들어왔어요. 정장 차림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동생, 몸은 좀 어때? 이도현의 목소리에는 가짜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형. 준혁이 힘겹게 휠체어에서 일어나려다가 다시 주저앉았어요. 갑자기 오시면 새 식구가 생겼다고 해서 인사드리러 왔지. 이도현의 시선이 소영에게 향했어요. 이분이 새댁이군요. 소영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한소영입니다. 간호학과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우리 준혁이 잘 부탁드려요. 이도현의 말에는 묘한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많이 아프니까 정성껏 돌봐주세요. 소영은 준혁과 미리 연습한 대로 대답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이도현이 갑자기 목소리 톤을 바꿨어요. 요즘 회사 일이 복잡해졌어. 준혁이가 빠진 자리를 누군가 채워야 하는데. 준혁이 가슴을 부여잡으며 기침을 했어요. 형, 죄송해요. 제가 이런 몸이 되어서.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지. 이도현이 준혁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하지만 그 손길은 전혀 다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참에 푹 쉬는 게 좋겠어. 회사 일은 내가 다 처리할 테니까. 소영은 이도현의 눈빛에서 차가운 계산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는 이미 준혁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었습니다. 참, 준혁아. 이도현이 문을 나서며 말했어요. 다음 주에 이사회가 있어. 컨디션이 괜찮으면 나와줘. 중요한 안건들이 많거든.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노력해볼게요, 형.
이도연이 떠난 후 소영과 준혁은 서재에서 대화를 나눴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준혁이 물었어요. 완전히 당신을 우습게 보고 있어요. 소영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미 당신이 없다는 전제하에 모든 걸 진행하고 있고요.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준혁의 눈이 번뜩였어요. 형은 제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심하고 있는 거죠. 다음 주 이사회에서 뭔가 일어날 것 같은데요. 아마 제 지분 처리나 후계 구조 변경 같은 안건을 올릴 거예요. 준혁이 분석했어요. 하지만 그때가 바로 우리의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소영은 이제 자신이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녀는 이 위험한 게임의 진짜 플레이어가 되고 있었습니다. 준혁 씨. 소영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저는 더 이상 그냥 아내 연기만 하고 싶지 않아요. 제대로 된 역할을 주세요. 준혁이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새로운 인정과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제 진짜 파트너예요. 두 사람의 위험한 동맹이 시작된 순간이었어요. 이제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연대로 이도연에 맞서게 될 것입니다. 일주일 후 대석그룹 창업주를 기리는 추모식 겸 재단 기부 행사가 열렸어요. 서울 신라호텔 대연회장에는 정경계 인사들과 언론이 몰려들었습니다. 소영은 준혁을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한 네이비 정장을 입고 그의 휠체어를 밀며 입장했어요. 많이 오셨네요. 소영이 준혁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이 일부러 큰 행사로 만든 거예요. 준혁이 힘겹게 대답했어요. 저를 공개적으로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죠. 과연 이도연은 사회자 역할을 맡아 행사를 주도하고 있었어요. 그는 마이크를 잡고 유창하게 인사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그룹을 이끌어갈 후계자로서 참석했습니다. 비록 제 동생 준혁이는 건강 문제로 앞으로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도연의 말에 하객들이 수군거렸어요. 준혁을 바라보는 시선들에는 동정과 함께 이제 끝났구나라는 인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희 동생이 잠시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도연이 준혁을 호명했어요. 준혁이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듯 비틀거렸어요. 소영이 급히 부축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준혁은 숨을 고르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많이 모손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께서 세우신 이 그룹이 앞으로도 잘. 갑자기 준혁이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기침이 점점 심해지더니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이 흘렀어요. 회장에 긴장감이 돌았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없나요? 119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소영은 침착했어요. 그녀는 즉시 준혁에게 다가가 전문적인 응급처치에 나섰습니다. 숨을 깊게 쉬세요. 천천히. 소영이 준혁의 등을 두드리며 기도를 확보했어요. 입을 벌리시고 혀를 앞으로 내밀어 주세요. 그녀의 손길은 정확했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간호학 시절 배운 응급처치 기술을 완벽하게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물 한 컵 주세요. 그리고 등받이가 있는 의자로 옮겨드려야 해요. 소영이 주변 사람들에게 지시했어요. 소영의 전문성에 사람들이 감탄했어요. 그녀의 응급처치로 준혁의 호흡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소영이 준혁의 맥박을 재며 물었어요. 네. 고마워요. 준혁이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이도연이 급히 다가왔어요. 준혁아, 괜찮아. 병원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잠시 컨디션이 안 좋았을 뿐이에요. 소영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루게릭병 환자분들에게는 간혹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지금은 안정되었습니다. 소영의 전문적인 설명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에 대한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계약 아내가 아니라 전문 의료진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역시 간호학과 출신이시네요. 한 재계 인사가 감탄했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 준혁이가 좋은 분과 인연을 맺었구나. 나이든 임원이 박수를 쳤어요. 이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본래 계획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준혁을 무력한 존재로 각인시키려 했는데 오히려 소영의 헌신적인 모습이 부각되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차 안에서 준혁이 소영에게 말했어요. 정말 완벽했어요. 연기가 아니라 진짜 응급처치 같았어요. 연기가 아니었어요. 소영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말로 걱정됐거든요. 혹시 진짜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 해서요. 준혁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네. 비록 가짜 부부이지만 그래도 제 남편이잖아요. 소영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아픈 척하는 거라고 해도 진짜 아프면 안 되죠. 준혁은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 여자는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후로 형의 움직임이 더 빨라질 거예요. 준혁이 분석했어요. 당신 때문에 계획에 차질이 생겼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원래는 제가 공개적으로 무능력한 모습을 보여서 자연스럽게 후계에서 밀려나는 그림을 그렸을 텐데 당신의 전문성 때문에 오히려 동정표가 몰렸어요. 소영은 뿌듯함과 동시에 걱정이 들었어요. 그럼 더 위험해지는 거네요. 맞아요. 하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해요. 준혁의 눈에 결의가 서렸어요. 이제 형도 조급해질 거예요. 조급해지면 실수를 하게 되죠. 소영은 이제 자신이 단순한 조연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어요. 그녀는 이 게임의 핵심 플레이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뭘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준혁이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함께 끝까지 가봐요. 두 사람의 파트너십은 이제 흔들리지 않는 신뢰로 발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곧 더 큰 시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며칠 후 준혁이 소영을 서재로 불렀어요. 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중요한 걸 보여드릴 게 있어요. 준혁이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어머니가 자신의 사람을 통해 이도연 형의 사무실에서 빼온 거예요. 청운개발 프로젝트 현황이라는 제목의 서류였어요. 소영이 펼쳐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500억 원. 소영이 숨을 삼키며 말했어요. 이 정도면 그룹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금액이에요. 더 충격적인 것은 다른 문서였어요. 준혁 제거 일정표라는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D7일, D3일. 이게 뭐예요? 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형이 제 죽음까지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루게릭병 말기 환자의 자연사로 꾸밀 계획인 것 같아요. 소영은 간호학 지식으로 서류를 분석했어요. 이 약물들. 이건 루게릭병 치료제가 아니에요. 심장마비를 유발하는 약물들이에요. 형이 정말로. 준혁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때 어머니 박 여사가 급히 들어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준혁아, 큰일이야. 박 여사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어요. 이도연이 오늘 밤에 뭔가 계획하고 있어. 내 몰래 심어놓은 사람이 들었는데. 뭐라고요? 오늘 밤이면 모든 게 끝난다고 했다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을 고용했다고. 바로 그 순간 1층에서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작됐어요. 준혁이 즉시 휠체어로 돌아가며 연기 모드로 전환했어요. 검은 옷을 입은 남성 둘이 서재 문을 부수고 들어왔어요. 얼굴을 가린 채 손에는 주사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준혁이다. 첫 번째 남성이 간단히 말했어요. 박 여사가 비명을 질렀어요. 도둑이야. 살려줘. 조용히 해. 두 번째 남성이 박 여사를 거칠게 밀쳤어요. 소영이 준혁 앞을 막아섰어요. 뭐 하는 거예요? 비켜. 첫 번째 남성이 소영을 밀어내려 했어요.
그 순간 준혁이 갑작스럽게 심한 기침을 하며 휠체어에서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어요. 완벽한 루게릭병 발작 연기였습니다. 여보. 소영이 즉시 전문적인 응급처치에 나섰어요. 119 불러야 해요. 지금 당장. 안 돼. 두 번째 남성이 소영의 휴대폰을 뺏었어요. 하지만 소영은 이미 미리 설정해둔 비상벨을 눌러뒀어요. 경비실과 연결된 알람이었습니다. 망했다. 경비 온다. 첫 번째 남성이 동료에게 말했어요. 빨리 해치우자. 첫 번째 남성이 주사기를 들고 준혁에게 다가왔어요. 그때 소영이 책상 위에 무거운 트로피를 집어 던졌어요. 남성의 손목을 정확히 맞췄습니다. 아! 주사기가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밖에서 경비원들의 발소리와 호루라기 소리가 들려왔어요. 빠져. 두 번째 남성이 창문 쪽으로 달려갔어요. 다음에는 이런 운이 없을 거다. 첫 번째 남성이 준혁을 노려보며 말하고는 창문으로 도망쳤어요. 경비원들이 뛰어들어왔지만 이미 늦었어요. 사모님, 괜찮으세요? 준혁 씨는요? 소영이 다급하게 준혁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준혁이 눈을 뜨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괜찮아요. 고마워요. 박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로 죽이려고 한 거구나. 소영이 바닥에 떨어진 주사기 파편을 보며 말했어요. 이건 칼륨 용액이에요. 심장을 마비시키는. 형이 드디어 마지막 카드를 꺼낸 거예요. 준혁이 일어나며 말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 거죠. 이제 어떻게 해요? 소영이 불안해했어요. 피할 수는 없어요. 준혁이 결연하게 말했어요. 오히려 이번 일로 확신했어요. 형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한다는 걸요. 너무 위험해. 박 여사가 걱정했어요. 어머니 그리고 소영 씨. 준혁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는 정말로 후퇴할 수 없어요. 형이 본격적으로 제거에 나섰으니까요. 소영은 바닥의 주사기 파편을 보며 다짐했어요. 이제는 정말로 생사가 걸린 싸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함께 할 거예요. 소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런 악인을 그냥 둘 수는 없어요. 준혁의 눈에 감사함과 함께 새로운 결의가 서렸어요. 이제 진짜 마지막 대결이 시작될 것입니다. 침입 사건 다음 날 이도현이 준혁을 용인에 있는 별장으로 불러냈어요. 그룹의 미래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핵심 임원들과 함께 만나자고 했습니다. 완전히 함정이에요. 소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젯밤 일이 실패했으니까 이번에는 확실히 끝내려는 거예요. 알아요. 하지만 가야 해요. 준혁이 결심에 찬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형이 모든 걸 정리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소영과 준혁은 이미 만반의 준비를 해뒀어요. 소영 녹음기를 5단에 숨기고 비상시를 위해 경찰과도 연락을 취해뒀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가져가세요. 소영이 응급처치 키트와 함께 호신용 스프레이를 건네며 말했어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거예요. 당신도 조심하세요. 저보다 당신이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준혁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두 사람은 별장으로 향했어요. 준혁은 여전히 휠체어를 타고 병약한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별장에 도착하자 이도현과 함께 대석그룹의 핵심 임원 5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두 이도현의 편에 선 사람들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준혁아 왔구나. 이도현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소영 씨도 함께 오셨네요. 좋아. 형. 준혁이 힘겹게 말했어요. 자, 앉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하거든. 이도현의 눈빛이 위험하게 번뜩였어요. 회의실 문이 닫히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도현이 가면을 벗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준혁아, 어젯밤에 우리 사람들이 다녀갔지. 이도현이 조롱하듯 말했어요. 준혁과 소영이 긴장했어요. 뭔 소리예요, 형? 이제 그만 연기 그만해.
이도연이 테이블을 탁 치며 일어났어요. 루게릭병. 개웃기네. 3년 동안 나를 속였다고 생각하냐? 소영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준혁이 더 이상 연기를 포기하며 물었어요. 작년부터야. 이도연이 웃었어요. 병원 의사들이 내 돈을 더 많이 받더라고. 그래서 진짜 의료진을 매수해서 확인해봤지. 그럼 왜 모른 척했어요? 너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게 더 재미있었거든. 이도연의 목소리에 아기가 가득했어요. 3년간 휠체어에 앉아서 병신 노릇하는 걸 보는 게 얼마나 통쾌했는지 알아. 준혁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런데 말이야, 이도연이 소영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저 계집도 처음엔 순진한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똑똑하더라. 그래서 어젯밤에 함께 정리하려고 했는데. 정리요? 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죽이려고 했지. 이도연이 태연하게 말했어요. 루게릭병 환자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사망. 완벽한 시나리오였는데 이 여자가 방해했어. 형, 그만해요. 준혁이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어요. 그만하라고? 이도연이 비웃었어요. 너는 아직도 모르는구나. 아버지가 누구를 진짜 후계자로 생각하는지 말이야. 준혁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버지는 진작에 포기하셨어. 너 같은 병신 아들 따위는. 이도연이 조롱했어요. 내가 아버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준혁이는 이제 회복 불가능합니다. 안락사를 고려해보는 게 어떨까요? 라고 했지. 거짓말이에요. 소영이 분노했어요. 거짓말. 이도연이 웃었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그래, 그 애가 너무 고생하고 있구나. 편하게 보내주자라고 하시더라고. 준혁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실 리 없어요. 직접 확인해 볼래? 이도연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자. 준혁이 안락사 시켜도 되냐고. 형. 준혁이 소리쳤어요. 아, 그런데 아버지는 이미 내 편이야. 이도연이 승리자처럼 말했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모든 유산은 장남이 받는 게 전통이라고 하시면서 나한테 모든 걸 맡기셨거든. 소영은 이도연이 얼마나 악랄하게 아버지까지 이용하고 있는지 깨달았어요. 500억은 어떻게 할 거예요? 준혁이 청운 개발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것도 알고 있었네. 이도연이 놀라지 않고 말했어요. 상관없어. 아버지한테는 해외 투자 손실이라고 보고했거든. 멍청한 동생이 잘못 투자해서 날린 돈이라고. 뭐라고요? 아버지는 이미 너를 완전히 실망하고 계셔. 병들어서 판단력도 흐려진 아들이 회사 돈을 날렸다고 생각하고 있어. 이도연이 잔인하게 웃었어요. 준혁은 형이 아버지마저 속이고 이용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 악마를 반드시 무너뜨려야 한다고. 형, 그룹 직원들은 생각 안 해요. 수천 명의 생계가. 그딴 거 신경 안 써. 이도연이 손을 휘저었어요. 중국 자본에 넘기기로 이미 계약했어. 나는 돈만 받고 해외로 나갈 거야. 소영이 충격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정말 악마였습니다. 그 전에 말이야, 이도연이 갑자기 위험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젯밤에 실패했으니까 오늘은 확실히 끝내야겠어. 그가 손짓하자 밖에서 검은 옷을 입은 남성들이 들어왔어요. 어젯밤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실수 없이. 이도연이 냉정하게 지시했어요. 준혁이 소영을 감쌌어요. 뒤로 가세요. 감동적이네. 이도연이 비웃었어요. 가짜 부부가 마지막에는 진짜 사랑하게 됐나? 그때 소영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녹음기였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대화가 녹음됐어요. 소영이 당당하게 말했어요. 500억 횡령, 살인 지시, 그룹 매각. 모든 자백이 다 들어있어요. 이도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깟 녹음기가 뭐 어쨌다고. 이미 경찰에 전송됐어요. 준혁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10분 전에요. 바로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뭐? 이도연이 당황했어요. 형, 게임 끝이에요. 준혁이 휠체어에서 완전히 일어나 당당하게 섰어요. 경찰이 별장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경찰이다. 모두 손들어. 이도연 씨, 특정 경제 범죄 및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도연이 수갑을 차면서 준혁을 노려봤어요. 너는 정말. 형이 먼저 시작한 게임이었어요. 준혁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저는 그냥 더 잘했을 뿐이에요. 모든 공모자들이 체포되는 순간이었어요. 체포가 끝난 후 별장에는 준혁과 소영만 남았어요. 정말 끝난 건가요? 소영이 아직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완전히 끝났어요. 준혁이 그녀를 안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소영은 그제야 긴장이 풀렸어요. 준혁의 품에서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준혁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길고 위험했던 싸움이 마침내 끝난 순간이었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지 일주일 후 대석그룹 본사 회의실에서 긴급 이사회가 열렸어요. 이도현과 공모 임원들이 모두 구속된 상황에서 그룹의 새로운 방향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이 회장이 직접 참석했어요. 70세의 나이에도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 후 며칠 동안 말을 잇지 못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회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완전히 속았습니다. 장남을 믿고 모든 걸 맡겼는데 그 결과가 이것이군요. 준혁이 휠체어 없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어요. 3년 만에 보는 아들의 건강한 모습에 이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 준혁이 깊이 인사했어요. 준혁아, 미안하다. 이 회장이 아들을 껴안으며 말했어요. 아버지가 너를 의심했어. 이도현 말만 듣고 너를 포기하려고 했다. 괜찮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런 식으로 속여서 죄송해요. 아니야. 내가 옳았어. 이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500억을 되찾을 수 있었고 그룹도 지킬 수 있었어. 모든 게 내 덕분이야. 소영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시아버지와 처음 제대로 대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한소영입니다. 이 회장이 소영을 자세히 바라봤어요. 소영 씨, 고마워요. 우리 아들을 지켜줘서. 제가 한 게 별로 없는데요. 아니야. 준혁이 소영의 손을 잡았어요. 소영 씨가 없었다면 저는 진짜로 죽었을 거예요. 이사회에서 준혁이 공식적으로 그룹의 후계자로 선언되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업무로 직원들 앞에서 사과했습니다. 3년 동안 속여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룹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앞으로는 투명하고 정직한 경영으로 여러분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직원들은 진짜 리더가 돌아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과 소영은 계약서를 앞에 두고 앉아 있었어요. 1년 계약의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자유예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원하시면 언제든 떠나셔도 돼요. 약속했던 정착금도 드릴게요. 소영이 계약서를 바라봤어요. 그 종이 한 장이 자신의 운명을 바꿔놓았었죠. 소영이 망설이며 말했어요. 사실 준혁 씨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뭐든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게 정말 계산된 거였나요?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간병인이었던 것도 아버지가 아프신 것도 모든 게 준혁 씨 계획에 들어 있었던 건가요? 준혁이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김 변호사가 저를 찾아온 게 너무 완벽했잖아요. 간호학과 출신의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준혁이 소영의 손을 잡았어요. 소영 씨, 정말 아니에요. 김 변호사가 당신을 추천했을 때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있다니. 정말요? 아버님 수술도 진짜였고 당신의 절박함도 진짜였어요. 저는 그냥 운이 좋았던 거예요. 준혁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요. 소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처음에는 정말 계약 관계일 뿐이었어요. 준혁이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위기 속에서 당신을 보면서 당신의 용기와 정의감 그리고 따뜻함을 보면서 제가 변했어요. 저도요. 소영이 고백했어요. 처음에는 아버지 때문이었지만 지금은요? 소영이 계약서를 찢어버렸어요. 지금은 준혁 씨 때문이에요. 준혁이 놀라며 물었어요. 왜요? 계약으로 맺어진 관계는 끝내고 싶어요. 소영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진짜 사랑으로 시작하고 싶거든요. 준혁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네. 저는 더 이상 계약 아내가 아니라 준혁 씨를 사랑하는 한소영이고 싶어요. 준혁이 소영을 끌어안았어요.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정말로요. 며칠 후 소영은 아버지가 입원해 계신 병원을 찾았어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아버지는 많이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아빠, 기분이 어때요? 덕분에 새 생명을 얻었어. 한명수 씨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딸아, 그 남자는 어떤 사람이야? 정말 좋은 사람인가? 네, 아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소영이 환하게 웃었어요. 처음에는 거래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진짜 사랑해요. 그럼 다행이다. 아빠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아빠도 빨리 나으세요. 제대로 된 결혼식에 참석하셔야 해요. 한명수 씨가 웃었어요. 그래, 이번에는 아빠가 직접 버질로드를 걸어서 내 손을 잡아주마. 그날 밤 대석그룹 저택의 발코니에서 준혁과 소영은 서울의 야경을 함께 바라보고 있었어요. 후회 안 해요? 준혁이 물었어요. 뭘요? 이런 복잡한 가문에 들어온 건 말이에요. 소영이 준혁의 팔에 기대며 말했어요. 전혀요. 오히려 감사해요. 왜요? 준혁 씨를 만날 수 있어서요. 그리고 소영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서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준혁이 소영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은 제 연극의 관객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무대에 함께 선 진짜 동반자였어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이어졌어요. 거래로 시작된 인연이 이제는 진정한 사랑이 되었습니다. 준혁이 소영의 손에 새로운 반지를 끼워주며 말했어요. 이번에는 계약이 아니라 약속이에요. 평생 함께 하겠다는. 네, 약속해요. 소영이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서울의 불빛들이 두 사람을 축복하듯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때로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연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거래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 서로를 지켜낸 두 사람의 이야기였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